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통일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통일 톡톡톡의 얼굴이시죠. 서인택 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뭐라고 지냈는지 벌써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오. 네, 뭐 지난 연초에 미국도 한번 다녀왔고 네. 또 뭐 저희가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랜만에 뵙는데 약간 좀 더 젊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나요? 아, 또 왜 이렇게 기분 좋은 발언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젊어지신 서인택 회장님과 함께 우리 토크를 젊게 만들어주실, 토크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분 함께 합니다. 구소련부터 또 30년간 러시아를 연구해 오신 분이죠. 국내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 김선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슬래입니다. 네. 교수님도 저희 한번 뵀었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한번 저희들이 촬영을 했었죠. 네. 오랜만에 다시 또 나오니까 어떠신가요? 네, 작년보다는 훨씬 더 편하네요. 작년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약간 경직됐었는데 오늘은 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스타일링에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번에는 넥타이도 안 매고 편하게 왔었는데 이번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무겁고 또 몸도 무겁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톡의 주제는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입니다. 2022년, 지금 세계 눈과 귀는 우크라이나로 향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현재까지 치열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그 배경,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크 키워드, 바로 역사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뿌리, 결국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고대 국가 키예프루스라는 역사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 지금까지 관계에 이르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네. 국제 정세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국가 충돌할 때 먼저 내세우는 게 이제 역사 논쟁부터 시작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역사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역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논쟁이 전면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역사 논쟁은 이미 10여 년부터 계속 그냥 갈등이 심화됐었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역사는 결국은 러시아의 역사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침공하게 되면은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점령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역사 논쟁에서 키예프 루시에라는 뿌리는 결국은 러시아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됐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두 국가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지금의 푸틴의 논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 논쟁은 아마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네. 사실 이 두 나라의 갈등을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다 보면 또 돈바스 사건도 있고요. 네. 그런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최근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독립을 했죠. 소련 붕괴와 동시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돈바스 지역도 같이 독립하겠다고 네. 깃발을 꽂았습니다. 1991년도. 그러니까 양 나라가 독립할 때 돈바스도 우리도 독립하겠다. 그 당시에 보면은요. 15개 공화국이 독립한 게 뿐만 아니라 15개 공화국 안에 있는 여러 그 조그만 민족주의적 조그만 자치 단체들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첸이었고, 그 다음에 돈바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있죠. 극동 같은 경우는 극동도 극동 공화국이라 해가지고 또 독립을 선포하고, 네. 우랄은 또 우랄 공화국이라 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런 적이
소련 붕괴 직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돈바스는 1991년도에 자치정부를 이제 수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독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걸 이제 용납을 안 했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2013년도에 있었던 그 유로마이단 사건. 유로마이단 사건은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 기존의 야누코 정부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2014년 2월 달에 야누코 정부가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기를 해가지고 권력을 넘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쿠데타적 어떤 그 상황에서 야누코 정부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돈바스 지역이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전쟁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2014년도 5월 달 얘기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돈바스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하고 계속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간에 휴전을 몇 번 했죠. 네. 민스크 협정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휴전을 진행해 오긴 했는데요. 그 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로만 휴전이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서 충돌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가 사망한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분쟁 케이스입니다. 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어떻게 보면 냉각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냉각됐다는 얘기는 그런 분쟁 지역을 갖다가 냉각화시키는 게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게 되면은 한번 냉각화됐다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냉각된 게 그 남오세티아 공화국, 조지아 전쟁에서 이제 그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아 공화국이나 아프하지아 공화국 같은 경우는 냉각된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은 그렇게 냉각화가 안 된 거죠. 계속 그냥 타오르는 분쟁 지역으로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해온 결과가 지금 전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전쟁이라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한 건 사실이죠. 러시아의 침공은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약 140여 개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빨리 철군을 하라,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돈바스 지역을 해결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친러 그리고 친서방으로 나뉘면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이 분열이 언제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나요? 우크라이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부하고 남부 지역은 러시아 친러주의자들이 주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역은 러시아하고 우호적 관계. 그러니까 러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고, 서부 지역은 완전히 결이 틀립니다. 리비우죠. 지금의 리비우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폴란드 사람들,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이 그 소련에 편입된 것도 얼마 안 됐고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는 그 지역은 그 리투아니아 공국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 지배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 러시아 쪽하고 서로 상생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지역마다 특색이 틀리죠. 네. 그렇지만은 돈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러시아 성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약 65%,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서 보통 대중의 65%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돈바스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반대가 됐죠. 러시아의 우호적이나 그 지지층이 30%대로 뚝 떨어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끈질기게 했죠.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3일에서 5일 사이에 그 우크라이나가 뭔가 그 화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항복을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계속 버티고 전쟁을 지속하는 거 보면은 그 국민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 느낌 있죠. 예, 그건 예전 돈바스 전쟁 이전과 이후 완전히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쪽에 그러면 막 그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냐 네. 또 그게 있죠.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전 얘기죠. 2월 14일, 15일 날 러시아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작년 11월 15일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공식적으로 떠들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알다시피 2월 뭐 15일 날 전쟁이 터질 것이다. 2월 20일이 전쟁 터질 것이다 하면서 전쟁 날짜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제가 봐서는 아주 굉장히 정보력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서방의 정보력이 정확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 낸 결론이 뭐냐면 50% 정도는 전쟁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50%가. 대단히 많은 거죠. 50%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50%는 반대한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2, 3일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 러시아 사람들의 성향이 확 올라갔습니다. 70대 30으로. 제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24일 날 전쟁이 터지고 25, 26, 27일 날 러시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봤을 때 70%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어떤 의사를 표현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쟁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결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 신문에 보면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문제가 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쟁을 어떠한 명분이든 어떠한 이데올로기든 간에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과오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러시아의 승리,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는 서방 측의 개입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입니다. 저렇게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고 푸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는 게 마지막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도 푸틴 대통령이 염두에 안 뒀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뒀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서인태 회장님은 실제로 러시아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뭐 그건 아주 일천한 경험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고요. 예.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의 관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당시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서 역사를 보면서 조금 알게 된 사실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스탈린 시대의 그 농업 말하자면 집단 농장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더라고요. 홀로모도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갖고 뭐 300만 명이 죽었다, 뭐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그런 비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쳐들어오게 될 때 사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또 우크라이나 중간에 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과정에 이제 나치에 협력했다 이래갖고 또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이거 원래 우리 민족이야 라고 주장하는 우리 땅이고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처럼 들리지만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네. 질 거라고 봐요. 마치 그 대만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들은 대만이 원래 우리 원차이나 우리 같은 중국이야, 하나의 중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의사로 네. 보이는 거죠. 역사가 하나의 그 소재로 활용이 되는 걸 우리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한국은 원래 공정이죠. 우리나라 이 중국의 지방정 조선은 우리 속국이었고 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그 말하자면 지방 정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같은 일체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기까지도 우리의 세력으로다가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누적이 돼서 온 건데 참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같은 민족이고 하나라는 정체성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게 하나의 평화로운 뭔가 공존의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침략과 세력 확장의 그 논리로 활용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3배나 되는 크기고요. 또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가 좀 엄청나다고 보는데 교수님이 보실 땐 어떠세요? 네. 서인택 회장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예를 들게 되면, 네.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한 적이 있죠. 네네. 네, 하고 있죠, 지금도. 네, 지금도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예전에 자기네 역사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격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정권의 이상이 있을 때는, 북한의 인민해방군이 진주할 수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을 접수하는 게 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통일이 아주 멀리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 푸틴이 계속 이번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역사 우리 역사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우크라이나 맨 처음부터 그 점령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딱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푸틴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갖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점령을 해가지고 칠로 괴뢰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의 그 수가 이제는 보이는 게 뭐냐면은 칠로 괴뢰 정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아니 복속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속시키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언제부터 하게 됐냐를 봤을 때 최근에 러시아가 보여준 대외 정책이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해도 굉장히 그 소극적이었어요. 공세적이 아니었고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러시아의 대외 정책 노선이라든가 국가 안보 전략에서 그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세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나토가 동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국가 안보 전략 작년 7월 달에 발표됐는데 그 내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핵 전력을 갖다 사용 가능하다. 재래식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푸틴이 여러 번 핵 전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핵 전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외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이 선을 넘게 된다면은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토 라인입니다. 나토 라인 선을 넘게 되면은 가차 없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거라는 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본다는 거.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큰 그림이 뭐냐면 유라시아 경제 지금 기구가 하나 있잖아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유라시아 전체에서 자기가 지역 맹주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합니다. 네. 거기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뭐 유라시아 경제가 연합해봤자 뭐 별로 효과는 없는데 벨라루시아하고 같이 통합해봤자 의미가 없죠. 국가 연합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아니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G3나 아니면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려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1억 4천 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그 다음에 몇몇 나라가 하나가 된다 이러면은 2억이 넘는 옛 소련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푸틴은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이 주권 국가를 갖다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이게 21세기 방법이 아니죠. 이건 아마 20세기 초반에 뭐 제국주의 시대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다 등장됐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패권이 그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국가가 소프트 파워가 강해야 되거든요. 뭐 군사력만 가지고 남의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 굴복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관계도 보게 되면 분명히 중국 그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대만보다 훨씬 더 높은 정치적인 수준을 갖고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라고 주변 국가들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번에 홍콩 사태에도 우리가 봤듯이 홍콩 주민들이 그냥 다 반대하고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나 이 주변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품 안에 들어가게끔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러시아가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러시아가 그 뜻을 이루기는 저는 좀 이미 불가능해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지금 푸틴의 생각은 그 뜻은 이룰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푸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러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 정책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루스키 미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갖다가 인근 예전 CIS 국가죠. 예, 옛 소련 국가들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제3세계들 지금 제3세계라면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다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어떤 소프트 파워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면 결국 미국하고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세계 패권 구도에 있어가지고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 이 갈등 부분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의 국력이 러시아보다 월등 뛰어납니다. 이제 상대가 안 될 정도죠. 인구면이라든가 아니면 GDP면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력. 단지 하나 러시아가 미국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핵무기밖에 없어요. 핵무기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국가입니다. 땅이라 봤자 넓다 하지만 그건 못 쓰는 땅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을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군사력을 가지고 예전같이 1945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를 쓴 겁니다. 그 마지막 카드라는 게 참 21세기에 와서 그런 일이 유럽에서 전쟁이 그렇게 국가적 충돌이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내에서 식자계층들하고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러시아 쪽에 전화를 갖다 쭉 해봤고 돌려봤거든요. 근데 러시아 지식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형제 국가고 러시아 사람들 대다수가 있죠. 50% 이상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 관계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네, 그렇죠.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1950년도에 있었던 남북한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내에서 어떤 엘리트 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자 계층들하고 일반 대중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쭉 전화를 돌렸을 때 받은 느낌입니다. 네. 네. 김선래 교수님하고 서인택 회장님 덕분에 약간의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 왜 전쟁 발발까지 일어나게 됐는가?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전쟁까지 이르게 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